안녕하세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책과 함께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작품은 미국의 고전 문학 중에서도 특히 가을과 할로윈 분위기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워싱턴 어빙의 슬리피 할로우의 전설을 준비했습니다. 낡은 서적을 펼치듯 느긋한 이카보드가 겪게 될 풍요롭고도 기이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 숙녀가 그의 춤상대였고 그의 모든 연애적인 눈짓에 상냥하게 미소 지어 주었습니다. 반면에 사랑과 질투로 심하게 상처 입은 브론 본즈는 한쪽 구석에 혼자 침울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춤이 끝났을 때 이카보드는 현명한 사람들 무리에게 이끌렸습니다. 그들은 늙은 반타셀과 함께 베란다 한쪽 끝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지난 시절을 이야기하고 전쟁에 대한 긴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시기에 이 지역은 기록과 위대한 인물들이 풍부한 매우 총애받는 장소 중 하나였습니다. 전쟁 동안 영국군과 미국군의 전선이 이 근처를 지나갔으므로 이곳은 약탈의 현장이었고 난민, 하우보이, 그리고 모든 종류의 국경 기사도가 들끓었습니다. 각 이야기꾼이 약간의 적절한 허구를 섞어 자신의 이야기를 꾸며내고 기억의 불분명함 속에서 모든 공적의 영웅이 되기에 충분한 시간이 흐른 상태였습니다. 도프 마틀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커다란 푸른 수염을 가진 네덜란드인으로 진흙 흉벽에서 오래된 9파운드 철제 대포를 쏘아 영국 군함을 거의 압포할 뻔했지만 6번째 발사에서 대포가 터지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또 한 명의 노신사가 있었는데 그는 함부로 언급하기에는 너무 부유한 날이었으므로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는 화이트 플레인스 전투에서 뛰어난 방어술의 대가답게 작은 검으로 머스켓 총알을 막아냈습니다. 너무나도 잘 막아내서 그는 총알이 검날 주위를 윙소리 내며 맴돌다가 칼자루에 맞고 튕겨 나가는 것을 실제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 증거로 그는 언제든지 칼자루가 약간 구부러진 그 검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들만큼이나 위대했던 사람이 몇 명 더 있었는데 그들 중 전쟁을 행복한 종결로 이끄는데 자신이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확신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 뒤를 이은 유령과 환영 이야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러한 종류의 전설적인 보물이 풍부합니다. 지역의 이야기와 미신은 이러한 보호받고 오래 정착된 은둔처에서 가장 잘 번성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골 지역 대부분의 인구를 형성하는 끊임없이 이동하는 군중에 의해 짓밟히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 마을 대부분에서는 유령들에게 격려가 될 만한 환경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무덤 속에서 첫잠을 마치고 몸을 뒤척일 시간도 가지기 전에 살아남은 친구들이 이미 그 지역을 떠나 여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에 그들이 순찰을 돌기 위해 나올 때면 찾아갈 아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우리가 오래 정착된 네덜란드 공동체를 제외하고는 유령에 대해 거의 듣지 못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만연하게 된 즉각적인 원인은 의심할 여지 없이 슬리피 할로우의 근접성 때문이었습니다. 그 귀신 들린 지역에서 불어오는 공기 자체에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온 땅을 감염시키는 꿈과 환상의 분위기를 내뿜었습니다. 슬리피 할로우 사람들 몇 명이 반타셀 댁에 참석했고 평소처럼 그들의 기이하고 놀라운 전설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불운한 앙들의 소령이 붙잡혔던 근처의 커다란 나무 주변에서 장례 행렬과 애도하는 울음소리 및 통곡 소리가 들리고 목격되었다는 많은 음울한 이야기들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레이븐록의 어두운 협곡에 출몰하며 눈 속에서 조난당하여 폭풍우가 오기 전 겨울밤에 종종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들린다는 흰옷 입은 여인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대부분은 슬리피 할로우가 가장 좋아하는 유령인 목없는 기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번 시골을 순찰하는 소리가 들렸으며 밤마다 교회 묘지의 무덤 사이에 말을 메어 둔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외따로 떨어진 위치는 언제나 괴로워하는 영혼들이 좋아하는 출몰지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아카시아 나무와 키 큰 느릅나무로 둘러싸인 작은 언덕 위에 서 있으며 그 사이로 깔끔하게 회벽칠한 벽이 은둔의 그늘을 통해 비추는 기독교적 순결처럼 겸손하게 빛납니다. 완만한 경사가 그곳에서부터 키 큰 나무들로 둘러싸인 은빛 수면으로 내려가는데 그 나무들 사이로 허드슨강이 푸른 언덕이 살짝 엿보입니다. 풀이 무성한 마당을 바라보면 햇살이 너무나 조용히 잠자는 듯하여 적어도 그곳에서는 죽은 이들이 평화롭게 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교회의 한쪽으로는 넓은 나무 골짜기가 펼쳐져 있는데 그 골짜기를 따라 큰 개울이 부서진 바위와 쓰러진 나무 줄기 사이를 보요하며 흐릅니다. 교회에서 멀지 않은 개울의 깊고 검은 부분 위에는 예전에 나무다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리로 이어지는 길과 다리 자체는 드리워진 나무들에 의해 짙은 그늘에 덮여 있어서 대낮에도 음울함을 드리웠지만 밤에는 무시무시한 어둠을 자아냈습니다. 이곳이 바로 목없는 기사가 가장 좋아하는 출몰지 중 하나였고 그가 가장 자주 마주치는 장소였습니다. 유령의 존재를 가장 이단적으로 믿지 않던 늙은 브라우어가 어떻게 슬리피 할로우 침입에서 돌아오는 기사를 만났고 그의 뒤에 타야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덤불과 숲, 언덕과 늪을 넘어 질주하다가 그 다리에 이르렀을 때 기사가 갑자기 해골로 변하더니 늙은 브라우어를 개울 속으로 던져버리고는 천둥 소리와 함께 나무 꼭대기를 넘어 튀어 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는 곧 질주하는 헤세닌을 악랄한 기수로 경시하는 브론본즈의 세배나 경이로운 모험 이야기로 맞받아쳐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이웃마을인 싱싱에서 돌아오던 중 이 심야기병에게 추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펀치 한 그릇을 걸고 경주하자고 제안했고 데어데블이 그 도깨비 말을 완전히 앞섰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뻔했지만 그들이 교회 다리에 도착하자마자 그 해센인이 갑자기 도망치더니 번쩍이는 불꽃 속에서 사라졌다고 단언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이야기하는 졸린 듯한 낮은 목소리로 전해졌는데 듣는 이들의 얼굴은 파이프의 불빛에서 가끔씩 우연한 번쩍임을 받았고 이카보드의 마음속 깊은 곳에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중한 작가 코튼 마더의 책에서 광범위하게 발췌한 내용으로 그들에게 보답했고 그의 고향인 코네티컷주에서 일어났던 많은 놀라운 사건들과 슬리피 할로우 주변을 밤에 걸으면서 자신이 보았던 두려운 광경들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잔치가 점차 끝났습니다. 나이든 농부들은 가족들을 마차에 모아 태웠고 얼마 동안 울퉁불퉁한 길을 따라 그리고 멀리 떨어진 언덕 위로 덜컹거리며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 아가씨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젊은이의 뒤에 덧방석을 깔고 올라탔고 그들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발굽소리와 섞여 고요한 숲속에 메아리치며 점차 희미해지다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소란과 흥겨움으로 가득 찼던 현장은 모두 고요하고 텅 비었습니다. 이카보드만이 시골 연인들의 관습에 따라 상속녀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뒤에 남았습니다. 그는 이제 성공의 고속도로에 올랐다고 안전히 확신했습니다. 이 만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건대 뭔가 잘못된 일이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리 길지 않은 간격 후에 꽤나 황량하고 낙담한 표정으로 확실히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 이 여자들이란
그 소녀가 그녀의 위험한 수작 중 하나를 부린 것일까요? 불쌍한 교사에 대한 그녀의 격려가 경쟁자에 대한 자신의 정복을 확보하기 위한 단순한 가짜였을까요? 하늘만이 아십니다. 저는 아닙니다. 간단히 말해 이카보드는 아름다운 숙녀의 마음이 아니라 닭장을 약탈한 사람의 표정으로 슬그머니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주 탐닉했던 시골 재산의 풍경을 눈여겨보려고 오른쪽이나 왼쪽을 보지도 않고 그는 곧장 마구간으로 가서 몇 번의 거친 주먹질과 발길질로 옥수수와 귀리산과 티모시 건초와 클로버의 계곡 전체를 꿈꾸며 깊이 잠들어 있던 자신의 말을 가장 무례하게 깨웠습니다. 타리타운 위로 솟아있는 높은 언덕 옆을 따라 그가 오후에는 그렇게 쾌활하게 횡단했던 길을 마음이 무겁고 풀이 죽은 이카보드가 집으로 여행을 계속했던 시간은 바로 마법이 걸리는 밤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그 자신만큼이나 음울했습니다. 그의 훨씬 아래로 타판지가 어둑하고 불분명한 물에 황무지를 펼쳐 놓았는데 육지 가까이에 조용히 닻을 내린 작은 돛담배에 높은 돛대가 여기저기 보였습니다. 깊은 한밤중에 침묵 속에서 그는 심지어 허드슨 강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집 지키는 개의 짖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나 모호하고 희미하여 인간의 이 충실한 동반자로부터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짐작하게 해줄 뿐이었습니다. 이따금씩 우연히 잠에서 깬 숱하게 길게 끄는 울음소리가 언덕 너머 농가에서 아주 멀리서 들려왔지만 그의 귀에는 궁결 같은 소리 같았습니다. 그의 근처에서는 아무런 생명의 징후도 없었고 이따금씩 귀뚜라미의 구슬픈 울음소리 혹은 이웃 늪에서 마치 불편하게 잠자다가 갑자기 몸을 뒤척이는 듯한 황소개구리의 모골대에서 나오는 콧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가 오후에 들었던 유령과 도깨비에 대한 모든 이야기가 이제 그의 기억 속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밤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별들은 하늘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는 듯했고 몰려가는 구름이 때때로 그의 시야에서 별들을 가렸습니다. 그는 이토록 외롭고 음침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많은 유령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던 바로 그 장소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길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튤립나무가 서 있었는데 이웃의 다른 모든 나무들 위로 거인처럼 우뚝 솟아 일종의 표지 역할을 했습니다. 근 하무의 가지들은 웅이가 지고 기괴했으며 일반 나무의 몸통을 이룰 만큼 굵었고 거의 땅까지 뒤틀려 내려왔다가 다시 공중으로 솟아올랐습니다. 이 나무는 근처에서 포로로 잡혔던 불운한 앙들의 소령의 비극적인 이야기와 관련이 있었고 앙드레 소령의 나무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 나무를 존경과 미신이 뒤섞인 감정으로 바라보았는데 일부는 불운했던 이름의 주인공의 운명에 대한 동정 때문이었고 일부는 그것에 관해 전해지는 기이한 광경과 슬픈 통곡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카보드가 이 두려운 나무에 접근하면서 그는 휘파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휘파람에 누군가 대답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단지 마른 가지 사이를 세차게 휩쓰는 돌풍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는 나무 한가운데 무언가 흰 것이 매달려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멈춰서서 휘파람을 멈췄지만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곳은 나무가 번개에 의해 상처를 입어 흰 속살이 드러난 부분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신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의 이빨은 딱딱 부딪혔고 그의 무릎은 안장에 부딪혔습니다. 그것은 단지 산들바람에 의해 흔들리는 거대한 가지 두 개가 서로 비비는 소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근 암울을 무사히 지나쳤지만 새로운 위험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나무에서 약 200야드 떨어진 곳에 작은 개울이 길을 가로질러 와일리 늪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습지대이자 나무가 무성한 골짜기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나란히 놓인 몇 개의 거친 통나무가
이 개울 위를 건너는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개울이 숲으로 들어가는 길 한쪽에는 야생 포도덩굴로 빽빽하게 얽힌 참나무와 밤나무 무리가 그 위로 동굴 같은 음침함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는 것이 가장 혹독한 시련이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불운한 앙들의 소령이 붙잡혔으며 저 밤나무와 포도덩굴의 은폐물 아래에 그를 기습했던 건장한 자영농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곳은 그 이후로 귀신 들린 개울로 여겨졌으며 어둠이 내린 후 홀로 이곳을 지나가야 하는 학생의 심정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그가 개울에 접근하자 그의 심장은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용기를 끌어모아 말의 갈비뼈를 10번 정도 걷어차고 다리를 재빨리 돌파하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는 대신 그 고집센 늙은 동물은 옆으로 움직여 울타리에 몸통을 부딪혔습니다. 지체될수록 두려움이 커진 이카보드는 고삐를 반대편으로 잡아당기고 반대쪽 발로 힘껏 걷어찼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히 움직이기는 했지만 그것은 길의 반대편으로 뛰어들어 가시덤불과 오리나무 덤불 속에 처박히기 위해서였을 뿐이었습니다. 교사는 이제 채찍과 발꿈치 모두를 늙은 화약에 굶주린 갈비뼈에 퍼부었습니다. 화약은 콧김을 뿜으며 킁킁거리고 앞으로 돌진했지만 다리 바로 옆에서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기술을 머리 위로 거의 내동댕이 칠 뻔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다리 옆에서 나는 첨벙거리는 발소리가 이카보드의 예민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숲의 어두운 그림자 속 개울가에서 그는 거대하고 지형적이며 우뚝 솟은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마치 여행자에게 튀어오를 준비가 된 거대한 괴물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겁에 질린 교사의 머리카락이 공포로 인해 솟아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아서 도망치기에는 이제 너무 늦었고, 게다가 만약 그것이 바람의 날개를 타고 달릴 수 있는 유령이나 도깨비라면 탈출할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하여 그는 용기를 쥐어짜내며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욱 동요된 목소리로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완고한 화약의 옆구리를 몽둥이로 때리며 눈을 감고 무의식적인 열정으로 찬송과 곡조를 터뜨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림자 같은 경고의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허우적거리며 튀어오르더니 순식간에 길 한복판에 섰습니다. 밤이 어둡고 음침했지만 이제 이지의 존재의 형태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덩치가 큰 기수처럼 보였고 강력한 체격의 검은 말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괴롭히거나 친근하게 다가오려는 시도도 하지 않고 길 한쪽에 떨어져 이제 막 두려움과 고집을 극복한 늙은 화약에 보이지 않는 쪽으로 터벅터벅 함께 걸었습니다. 이 이상한 한밤중에 동행자를 달가워하지 않았던 이카보드는 질주하는 헤세닌과의 브롬 본즈의 모험을 더 올리고는 그를 뒤에 남겨둘 희망으로 자신의 말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큰 핫선 이 역시 말의 속도를 같은 보폭으로 높였습니다. 이카보드는 멈춰 서서 뒤처지기 위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의 심장은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찬송가 곡조를 다시 부르려고 노력했지만 바싹 마른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 한 소절도 낼 수 없었습니다. 이 완고한 동행자의 침울하고 고집스러운 침묵에는 신비롭고 무시무시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끔찍하게 설명되었습니다. 언덕 위로 올라가자 거대한 키의 망토로 몸을 감싼 그의 동행자가 하늘을 배경으로 윤곽을 드러냈을 때 이카보드는 그가 목이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포는 어깨 위에 있어야 할 머리가 안장의 앞부분에 놓인 채 앞으로 들려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더욱 커졌습니다. 그의 공포는 필사적임으로 치솟았습니다.
그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동행자를 다돌리기를 바라며 화약에게 발길질과 채찍질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령도 그와 함께 최대 속도로 도약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리지 않고 돌진했고 매번 도약할 때마다 돌이 튀고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이카보드의 얇은 옷자락은 공중에서 펄럭였고 그는 도망치려는 열망 속에 그의 길고 여인 몸을 말머리 너머로 쭉 뻗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슬리피 할로우로 꺾어지는 길에 도달했지만 악마의 씌인 듯한 화약은 그 길을 따라 올라가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꺾어 왼쪽으로 언덕 아래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 길은 영내분의 1마일 동안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모래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그곳에 도깨비 이야기로 유명한 다리가 있고 그 바로 너머에는 회벽질한 교회가 서 있는 푸른 작은 언덕이 솟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말의 공포가 미숙한 기수에게 추격전에서 명백한 이점을 주고 있었지만 그가 골짜기를 절반쯤 지났을 때 안장끈이 풀렸고 그는 안장이 자신의 아래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안장 앞부분을 잡고 단단히 고정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장이 땅에 떨어졌을 때 그는 그것이 자신의 추격자 발 밑에 밟히는 소리를 들었고 늙은 화약에 목을 감싸 안는 것으로 간신히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한스 반 리퍼의 분노에 대한 공포가 그의 마음을 스쳤습니다. 그것은 주인의 일용 안장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소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아니었습니다. 도깨비가 그의 엉덩이 바로 뒤에 바짝 붙어 있었고 그가 얼마나 미숙한 기수였는지 그는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나게 애를 써야 했습니다. 때로는 한쪽으로 때로는 다른 쪽으로 미끄러졌고 때로는 말 등뼈의 높은 마루에 격렬하게 부딪히면서 그는 자신이 둘로 쪼개질까봐 진심으로 두려워했습니다. 나무들 사이의 틈이 이제 교회 다리가 가까이 있다는 희망으로 그를 기쁘게 했습니다. 개울 한가운데 비치는 은빛별에 흔들리는 반사가 그의 짐작이 틀리지 않았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그 너머 나무 아래에 교회의 벽이 희미하게 빛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브롬 본즈의 유령 경쟁자가 사라졌던 장소를 기억했습니다. 저 다리만 건널 수 있다면 나는 안전하다. 이카보드는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검은 말이 자신의 바로 뒤에서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 뜨거운 입김을 느꼈다고 생각했습니다. 갈비뼈의 경련적인 발길질을 한 번 더 가하자 늙은 화약은 다리 위로 튀어 올랐습니다. 그는 울려 퍼지는 널빤지 위를 천둥처럼 가로질렀습니다. 그는 반대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카보드는 자신의 추격자가 규칙에 따라 불과 유황의 섬광 속에서 사라질지 확인하기 위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그 도깨비가 증자의 몸을 일으키고 자신의 머리를 그에게 던지려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이카보드는 그 끔찍한 미사일을 피하려고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그의 머리뼈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머리부터 먼지 속에 고꾸라졌고 화약, 검은 말, 그리고 도깨비 기수는 회오리 바람처럼 지나쳐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늙은 말은 안장 없이 그리고 고피가 발밑에 있는 채로 주인 집 대문 앞에서 점잖게 풀을 뜯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이카보드는 아침 식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이카보드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모여 개울과 주변을 한가로이 거닐었지만 교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스 반 리퍼는 이제 불쌍한 이카보드의 운명과 그의 안장에 대해 약간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었고 철저한 조사 끝에 그들은 이카보드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교회로 이어지는 길의 한 부분에서 흙 속에 밟힌 안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에 깊숙이 패인 말발굽 자국들은 분명히 맹렬한 속도였으며 다리까지 추적되었습니다. 다리 너머 물이 깊고 검게 흐르는 개울의 넓은 부분 둑 위에서는
불운한 이카보드의 모자와 그 바로 옆에 산산조각 난 호박이 발견되었습니다. 개울을 수색했지만 교사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스 반 리퍼는 그의 재산관리인으로서 그의 전 재산이 담긴 보따리를 확인했습니다. 그 물품들은 셔츠 2벌 반, 목을 위한 깃 2개, 두어 켤레의 양모 스타킹, 낡은 코듀로이 반바지 1벌, 녹슨 면도칼 하나, 모서리가 접힌 찬송가 책 1권, 그리고 부서진 음정 피리 하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학교의 책과 가구는 공동체의 소유였지만 코튼 마더의 마법의 역사, 뉴잉글랜드 영감, 그리고 꿈과 점술에 관한 책은 예외였습니다. 이 마지막 책에는 반타셀의 상속녀를 찬양하는 시를 쓰려던 몇 번의 헛된 시도 끝에 낙서와 얼룩으로 많이 더럽혀진 큰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 마법의 책들과 시적인 낙서는 한스 반 리퍼에 의해 즉시 불태워졌습니다. 그는 그 시점부터 아이들을 더 이상 학교에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 독서와 쓰기라는 것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사가 소유했던 동그는 불과 하루 이틀 전에 분기별 급여를 받았으므로 는 실종 당시 그의 몸에 있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이 수수께끼 같은 사건은 교회에서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구경꾼들과 수다쟁이 무리가 교회 묘지, 다리, 그리고 모자와 호박이 발견된 장소에 모여들었습니다. 브라우어의 이야기, 본즈의 이야기, 그리고 온갖 이야기들이 상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현재 사건의 징후와 비교했을 때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카보드가 질주하는 헤센인에게 납치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독신이었고 누구에게도 빚진 것이 없었으므로 아무도 더 이상 그의 일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학교는 골짜기의 다른 지역으로 옮겨졌고 다른 교사가 그를 대신하여 군림했습니다. 사실 몇 년 후 뉴욕에 방문했다가 돌아온 한 늙은 농부, 이 유령 모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 사람입니다는 이카보드 크레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그 지역을 떠난 것은 부분적으로는 도깨비와 한스 반 리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고 부분적으로는 상속녀에게 갑자기 퇴짜를 맞은 것에 대한 굴욕감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나라의 먼 지역으로 거처를 옮겼으며 학교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법률을 공부했고 변호사 자격을 얻었으며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선거 운동을 하고 신문에 기고했으며 마침내 10파운드 법원의 판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브롬 본즈 역시 그의 경쟁자가 사라진 직후 피어나는 카트리나를 개선장군처럼 재단으로 이끌었는데 이카보드의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매우 아는 체하는 표정을 짓는 것이 관찰되었고 호박 이야기만 나오면 항상 크게 웃어 사람들은 그가 털어놓고 싶지 않은 무언가를 더 알고 있다고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가장 훌륭한 판단자인 늙은 시골 안악들은 이카보드가 초자연적인 수단에 의해 사라졌다고 오늘날까지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겨울 저녁, 난로가 주변에서 이웃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다리는 그 어느 때보다 미신적인 경외감의 대상이 되었으며 그것이 최근 몇 년 동안 도로가 방앗간 연목 경계를 따라 교회로 접근하도록 변경된 이유일 수 있습니다. 학교는 버려진 후 곧 황폐해졌고 불운한 교사의 유령이 출몰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고요한 여름 저녁에 집으로 느릿느릿 돌아가는 쟁기 소녀는 슬리피 할로우의 고요한 고독 속에서 구슬픈 찬송가 곡조를 부르는 그의 목소리를 멀리서 상상하곤 했습니다. 추신, 크니커보커 씨의 필체로 발견됨. 앞선 이야기는 제가 유서 깊은 맨해터스 시 법인회의에서 들었던 것과 거의 정확한 단어로 전달되었습니다. 그 회의에는 가장 현명하고 저명한 많은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야기꾼은 후추와 소금색 옷을 입은 쾌활하고 초라하지만 신사다운 노인이었고
슬프면서도 유머러스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저는 그가 가난하다고 강력하게 의심했습니다. 그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많은 웃음과 찬사가 있었는데 특히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두세 명의 부시의원들로부터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치켜 올라간 눈썹을 가진 키가 크고 메마른 모습의 노신사 한 명이 있었는데 그는 시종일관 근엄하고 다소 엄격한 얼굴을 유지하며 이따금 팔짱을 끼고 고개를 숙여 바닥을 내려다 보았는데 마치 마음속으로 의심을 되씹는 듯했습니다. 그는 이유와 법이 자신 편에 있을 때에만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만 웃는 신중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웃음을 멈추고 정적이 회복되자 그는 한 팔을 의자 팔걸이에 기대고 다른 팔은 손을 허리에 짚은 채로 약간이지만 지극히 현명한 고갯짓과 눈썹 찡그림으로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이며 무엇을 증명하려 하는지를 물었습니다. 방금 막 고된 일 후의 원기 회복을 위해 와인 한 잔을 입술에 대려던 이야기꾼은 잠시 멈추고 무한한 존경심을 담은 표정으로 질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잔을 천천히 테이블로 내리면서 이 이야기는 가장 논리적으로 다음을 증명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에는 이점과 즐거움이 없는 상황이란 없다. 단지 우리가 농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러므로 도깨비 기병과 경주하는 사람은 험난한 승마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시골 교사가 네덜란드 상속녀에게 거절당하는 것은 주에서 높은 지위를 얻는 확실한 단계이다. 이 설명 후에 신중한 노신사는 3단 논법의 추론에 심하게 당황하여 눈썹을 10배나 더 찡그렸는데 제가 보기에는 후추와 소금색 옷을 입은 사람이 승리감에 찬 듯한 곁눈질로 그를 쳐다보는 듯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이 모든 것이 매우 훌륭하지만 여전히 이야기가 다소 과장된 것 같으며 한두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말이 이야기꾼이 대답했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는 저 자신도 그 절반은 믿지 않습니다. D.K.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슬리피 할로우의 안개 속에는 그 미스터리가 남아있는 듯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